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강좌는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강좌당 2번씩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다 보니까 좀 버벅대 갔고요. 시간 조절에 실패를 한 거죠. 솔직히 이제 고백을 드리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끊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중간에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마침 목이 메이기도 해서 커피 한 잔 하고 온다는 게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강좌는 4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번은 이제 어쨌든 미추홀이 되게 메마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도시 미추홀의 도시개발의 상황, 그 다음에 미추홀의 도로와 건물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세 번째 강좌는 미추홀의 자연환경이라고 해서 미추홀이 메마른 것만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도시로서 승기천, 하객천에 대한, 그 다음에 용영객골수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숲으로서의 문학산과 가로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좌로는 어쨌든 미추홀은 바다를 품고 바다로 가야 되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다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향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하는 시간으로 용영객골수로 바다로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 그 다음에 미추홀도 해양도시를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강좌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수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차 마시러 간 건데요. 지금 보면 그 유수지가 물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유수지가 도시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재해 방제를 위해서 그 홍수 조절용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 물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능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로 실제로 유수지는 되게 중요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동유수지의 저어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남동유수지의 저어세가 2009년도에 4월에 처음 번식을 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천에 있는 유수지 대부분은 갯벌이었던 공간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유수지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런 공간이 과연 이제 생태적으로 멸종위 새들이 오는 공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불안정한 생태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뭔 얘기냐면, 올해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여기 남동유수지에서 100마리가 넘는 새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보툴리누스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그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독소가 이제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익사하는 새들이, 특히 오리류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100마리 이상이 이제 집단 폐사했고, 저어새도 폐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008년, 즉 이 남동유수지에서 저새가 번식하기 1년 전에 1000마리가 넘는 오리류가 여기서 같은 이유로 집단 폐사를 했고, 2016년에도 남동유수지에서 보툴리누스균에 의해서 실제로 수백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100마리 넘게 폐사를 했고요. 이 보툴리누스균은 보통 이제 보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기성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상황인 거고,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세균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드러나면서 독소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제 그 수초를 먹는 오리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이게 신경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식을 하게 되는 상황, 날지 못하는 상황,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질식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죽은 폐사체에서 뭐 구더기가 발생하거나 하면 바로 또 그 구더기를 먹는 새들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툴리누스 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는 이 사체를 빨리 수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물을 가둬서 유수지, 이게 이제 그 뻘이 드러나면 거기에서 이제 세균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심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유수지는 어떤 뭐냐면 홍수 조절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빼놓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가둬두면 안 되는 거지.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일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비 소식이 있거나 하면은 유수지에 물을 빼놓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보툴리누스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수지로서의 기능과 생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도 새들의 서식 공간으로서, 그 다음에 홍수 조절용 유수지로서도 같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되게 유수지가 갖고 있는 불안정한 생태계로서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추홀구에 있는 하객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물그릇이 이 유수지처럼 처음부터 만들어진 공간도 있지만, 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공간도 있지만, 또 과거의 하천이었던 곳을 도시를 만들면서 덮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지금 뭐를 보여드리는 사진은 부천에, 바로 옆에 있는 부천이라는 곳에 심곡천이라는 하천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조감도고 왼쪽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노는 모습인데요. 이 물그릇이 꼭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의 그릇 같지 않고 이렇게 길쭉한 하천을 복원한 모습 또한 물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천이라고 하는 곳에 하천 복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한 복개됐던 하천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물길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기천이 하천 복원이 맞냐 틀리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고 여러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천 복원, 비록 하천 복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물길의 조성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승기천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천의 과거의 물길 원형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발원지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물길 복원이 맞느냐, 하천 복원이 맞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추홀이라고 하는 원도심으로서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 메마른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물길 조성, 물길 복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쭉한 물그릇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도시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수변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또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또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서가 조성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승기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다른 데에서는 좀 더운 느낌이었지만 그 청계천 옆에 가면 되게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가끔 심곡천, 부천 심곡천에 가면 이 물이 흐르는 공간은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쾌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 하두종말처리장 재처리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냄새가 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서의 심정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지구의 온도, 그 다음에 또 일시에 내리는 폭우, 이런 문제로 본다면 결국 순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결국 물의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순환의 관점을 도시에서 미추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떨어지고 지하에 스며들고 또 일부는 하천을 흘러서 더 큰 하천으로 갔다가 바다로 흘러들고 또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물의 이용, 빗물의 관리, 지하수위의 관리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추홀구에서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물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용현, 갯골수로, 승기천, 하객천도 이야기하지만 지하수를 되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비상시에 생활용수로 또 쓸 수 있고 물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생활용수로서 상수도로도 작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골에서는 지하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파서 그거를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강화에서도 실제로 아직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섬 지역은 대부분 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도시에서 아마 미추홀구도 확인해보면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이 목욕탕의 물을 데피는 이 물이 이 수돗물은 수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목욕탕에서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는 곳이 얼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직 이 지하수를 목욕탕 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위를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문학산이라든가 한남정맥 주변 있는 뭐 선포산이라든가 계양산, 그다음 소래산, 자락에 같은 데 가면은 약수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뭐 겨울이라든가 갈수기에는 물이 나오진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도 실제로 주민들이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약수터로서도 기능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업용수로도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 곳이 있고 인천에는 뭐 계양구라든가 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논이 있는 곳이 있고 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텃밭을 가꾸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서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농업용수로 지금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수를 펌핑해서 평창수라든가 백산수 같이 이 생수로 판매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도시가 돼서 그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지하수는 잠재적인 되게 중요한 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지하로 잘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환경부 자료입니다. 제가 한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연도별, 지역별 지하수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뭐 양쪽에 있는 거는 시골, 그러니까 이 있는 뭐 강원도나 경기도라든가 경상도, 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 제주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이용량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골을 접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뭐 울산, 인천 바로 광역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 중에서 인천은
지하수 이용량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화라든가 옹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천이 상당히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수질 지하수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제가 뭐 시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예전부터 토양의 오염 문제는 단순히 토양의 오염으로 그치지 않고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환경단체에서 주장을 했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인천시가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에 가고 있고, 일단 토양에 대해서 오염된 토양들을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연도별 지하수 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이용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결국 뭔 얘기냐면 지하수의 관리가 도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를 아까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데이터로도 이제 지하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추홀에 지금 현재 제대로 흐르는 하천이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하에 여전히 오염이 됐을지 모르지만 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부터 가져가야 된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연도별 국가 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부분이고 수질 측정 결과입니다.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데이터가 쭉 있죠.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초과 시료, 조사 시료, 그 다음에 초과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맨 위에 있는 초과율만 보면 6.9에서부터 8.9까지 이게 뭔 얘기냐? 연도별로 지하수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지하수의 기준치가 있을 텐데, 수질의 기준치가 있을 텐데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료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800개에서 2016년도에는 6,600개까지도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사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인간이 우리가 이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많이 하는 거고, 근데 결과는 초과 시료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310개 정도 초과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거의 600개에 육박하는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9%, 거의 100개 중에 결국 9개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수질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지하수의 수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또 오염된 토양을 다 파내서 그거를 정화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땅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염된 게 확인되면 정화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그 전에 할 일은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뭐냐? 물이 많아지면 되거든요. 오염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지하수가 이만큼 공급이 되면 희석이 되겠죠. 더 많이 공급이 되면 더 희석이 되겠죠. 결국 뭔 얘기냐면 지하로 공급되는 양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 중에 물 문제의 핵심은 미추홀에서 적극적으로 지하 수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다. 비가 내린 비가 바로 하천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바다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학교 운동장 한편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집집마다 빗물 저금통을 놔서 비가 내리면 가두었다가 화단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를 뭐 농업용수로 쓴다, 텃밭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 가뒀다가 서서히 운동장이라든가 화단에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 수치가 10,000개 시료 조사했을 때 오염된 게 2,000개가 아니라 200개 정도가 되면 실제로 도시에서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상수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 강의 들으신 분도, 이거는 행정에 계신 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부터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숲입니다. 예. 미추홀에 문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 미추홀에 있는 이 숲이 과연 어떠한지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도시숲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물도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나무도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걸 하면서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이 잎을 통해서 발산을 하는 과정, 이 결국 어떤 과정이냐?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공간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생성이 돼서 온도를 낮추는 상황. 그리고 또 나무가 있는 공간은 바람길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빽빽하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에서 이 녹지축, 그러니까 가로수 길은 하나하나의 나무가 좀 왜소하긴 할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면서 맑은 공기를 생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산림청 자료에 보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사진과 자료는 산림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숲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봤을 때 실제로 낮의 온도가 실제로 숲의 온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는 다 짐작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거고, 또한 습도 또한 어떻다? 예, 되게 숲이 있으면 되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무에서 계속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내뿜기 때문에 실제 습도가 높다.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한다. 또 하나는 우리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즘나무, 이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열을 흡수하는지 에 대한 것도 산림청에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결국 버즘나무가 어느 정도 에어컨 15평형의 에어컨 8대가 5시간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대기열을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냐면 도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라는 거는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하고 같이. 결국에는 이 물과 숲이 결국 도시에서 결정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도시숲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되게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숲 같은 경우는 바로 자동차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음벽을 실제로 판넬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를 식재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림청 연구 결과에 보면은 실제로 수림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수림대를 보신 것처럼 폭이 10m, 너비 30m 정도 되는 수림대 조성을 하게 되면 소음이 상당 부분 감소를 하고, 또 고속도로변도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가로수뿐만 아니라 빽빽하게 밀식을 하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도로의 양옆에도 가로수 형태를 심지만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좀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도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소음에 거의 80% 가까이 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실제 하루에 이산화탄소, 특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바로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내뿜는 양, 거기 지금 자료에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성인 7명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지금 생산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2.5톤 정도로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뭐냐? 온실가스 저감,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어떻게? 나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무를 과연 도시에서 어떻게,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옥상 녹화라고 해서 옥상에 실제로 나무를 심거나 정원을 조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물론 지금 좀 뜸하긴 하지만 이젠 다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이 주차장 면을 일부라도, 또 아파트의 주차장 공간 일부라도 뭐 한두 면씩이라도 시범적으로 뜯어내서 빗물이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층을 만들기도 하고,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바로 이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또 중국 쪽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또 이렇게 좀 가라앉은 상황이긴 한데, 언제 어느 때 다시 미세먼지가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미세먼지 특히 PM2.5라고 하는 거는 발암물질로까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 대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흡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물에 닿으면 이제 물에 녹아들겠죠. 가라앉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수지와 같은 하천과 같은 게 되게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숲이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이 자료 사진을 보면 느티나무의 잎에, 가로수 잎에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흡착이 되는지를 연구해서 도식화한 게 바로 위에 사진입니다. 결국 이거 보면은 1헥타르의 숲이 연간 미세먼지를 얼마나 흡착하는지가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1헥타르의 숲이 1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168kg 정도로 흡착하거나 흡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도시숲에 가면 이런 미세먼지, 분진이라고 하는 먼지의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 뭐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공식화된 자료를 좀 찾기는 좀 쉽진 않지만, 최근에는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뭇잎에 흡착이 되어 있으면 증산작용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쾌적한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 정기적으로 나뭇잎에 물을 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생기고 계세요. 이제 방제용 용토로. 왜냐면 나무 자체가 뜨거워지면 기능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그 아까 얘기했던 물 문제하고 같이 돌아가는 얘기이긴 한데, 정기적으로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있는 나무들에 물을 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또 나무가 제대로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같은 사이즈의 같은 공간에서의 나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나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도시에서는 바로 이 에너지, 전기.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는 화석연료,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가스를 많이 떼면서 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대부분의 지금 에너지원이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여전히 지금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G도 역시 20%가 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5%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신재생에너지도 쭉 옆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가 5년 전 자료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살면서 왜 이런 에너지원, 결국 어떤 의미냐면 발전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공장에서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전기를 쓰거든요. 인천에 생산된 전기의 3분의 2 정도가 바로 수도권에 공급이 되는, 서울에 공급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도시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어떻게 쓰이느냐, 얼마나 절약하느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사회 시스템 자체도 바뀌고 경제 시스템 자체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가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되게 중요하게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인천은 미추홀구도 포함을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이 공간에 바로 발전소들이 쭉 입지해 있습니다. 영흥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포스코니, 신인천이니, 서인천이니 상당히 많은 발전소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가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계속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바로 발전사들의 논리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쓰는 양 자체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자력이 있는 공간, 화력이 있는 공간을 지금 막 전화가 와갖고 그 공간을 그렇게 대단위로 다른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에 풍력 단지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고민이 온당한 거냐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시기에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단위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도 일리가 있는데, 이 대단위 에너지 단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송전탑,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도시로 전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송전 선로를 깔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그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 프로펠러에 다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조류 이동 경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단위로 에너지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근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것 또한 또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정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꽤 오래전부터 햇빛 발전이라고 해서 햇빛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가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뭐냐면 이런 에너지를 대부분은 도시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공장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사용한 에너지원이 멀리 해안가에서 오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물론 기저전력이라고 해서 기본 전력, 왜냐 바람이 늘 부는 게 아니고 먹구름이 낀 날도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이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기본 전력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라도 일부는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뭐 난방을 한 거나 냉방을 하거나 온수, 뭐 조명 이런 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요량보다 그 단지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게 하는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에너지 플러스 단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갖고 오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소비가 덜 되게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공간, 덜 사용하는 도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나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의 고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과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위쪽에 있는 사진은 아파트 단지의 베란다 쪽에 태양광을 부착한 모습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 옆에 지금 태양광 판넬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인천에서도 가끔 이런 게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도시의 옥상에,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찾아서 과연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쭉 찾아보고 거기에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 효율도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발명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건물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방법,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보시면 자연적인 태양광이 그 안에 건물 안에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방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붕에는 태양열 지변물판을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한 땅속에 있는 지하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공기를 가져다가 그 집안으로 들여서 집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또는 일정 정도의 온도로 유지하게 하는 방법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주택보다는 초반에 시공할 때 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미추홀에서도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공공시설부터 이제는 이런 개념을 들여서 설계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미추홀 구청사에 대한 신축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는 이런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를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 전환은 이제는 반드시 가야 되는 필수다. 그래서 미추홀에 있는 인천에 있는 저 멀리 덕적도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불을 밝히는 방법 말고 에너지를 줄이고 그 아파트에서 생산한 또 그러니까 아파트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 외부에 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민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이 실현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부분 에너지는 도시에서 쓰고 있거든요. 도시에서 이런 고민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하나뿐인 지구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군구 중에서 과연 미추홀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하천과 그러니까 물과 얼마나 많은 숲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비교했을 때 아마 메마른 도시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에너지 전환이든 유수지든 물순환이든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하나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왜냐면 미추홀은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미추홀 바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도시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강화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왼쪽으로 더리미 포구라고 장어가 유명한 포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봄철에 새우를 잡는 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이사이에 새우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데 지금 이런 것도 새우들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비닐 종류들입니다. 이 옆에 지금 보면 지금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강화도의 더리미에서 배가 하루에 이제 물이 빠지고 나갈 때 그 물을 내렸다가 건져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새우를 잡는데 봄철에 새우 잡는 양보다 건져 올린 비닐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강화군하고 인천시에서 한 자루에 6,000원에 사주고 있거든요. 한 배가 하루에 건져 올리는 비닐만 3자루 정도 됩니다. 한 배가. 그러니까 새우를 하루 잡으면 한 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어민들은 얘기하시는데 6,000원의 비닐을 한 자루 사주니까 3자루면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비닐을 건져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요즘 뭐 그 강화 가보시는 분들 그 염화 수로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그냥 탁하긴 하지만 쓰레기가 보이진 않는데 장마철에만 쓰레기 떠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비닐에는 88 올림픽 때 나왔던 과자 봉다리 비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버려진 빈 걸로 추정되는 비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닐들은 물 속을 통해서 표면이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가라앉혔다가 건져 올릴 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 비닐도 결국엔 넓은 의미에서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은 보면 생산하는데 5초 걸린답니다. 사용하는데 5분. 예, 우리 일회용 사용하는 거 보면 한 5분 정도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죠. 근데 얘네들이 분해가 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외국 전문가가 이런 진단을 했어요.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오히려 비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섬에 많이 다니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물론 배 타고 나가보면 쓰레기 잘 안 보이던데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침적된 쓰레기 말고도 중간에 표면과 바닥에 이 사이에 떠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상당히 많고. 자, 이게 다 어디서 떠내려온 거냐? 말씀드렸지만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누가 거기까지 갔다가 버리진 않았겠죠. 예. 자, 또 하나 이제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평도의 구지도라는 연평도 옆에 밑에 딸려 있는 구지도라는 섬의 사진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거기 보시면 하얀색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부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괭이갈매기입니다. 예, 지금 둥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가만히 보시면 둥지가 밧줄이 있고 페트병이 보이고 하죠. 또 자세히 보면은 이 둥지 재료가 노끈 종류입니다. 노끈 종류. 예.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풀, 줄기,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제 뭐 갈대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데 주변에 워낙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로 둥지를 만들고 그 둥지에서 지금 그러니까 포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다가 둥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뭐 노끈 같은 게 몸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새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해외 토픽이 더 이상 해외 토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연평도에 있는 무인도에 있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 생각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뭐 같으십니까? 이게 그물입니다. 그물. 일회용 꽃게 그물입니다. 중간중간에 꽃게 같은 등딱지 같은 거 보이시죠? 저 등딱지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물에서 따로 떼어내지 않는 개가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연평도가 우리나라 꽃게에 제일 많이 주요한 그 조업하고 있는 현장. 아마 지금도 이제 지금 9월 초순인데 중국 어선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불법 어선 조업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들도 꽃게를 잡기 위한 거라 꽃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꽃게가 바로 일회용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물이었는데 이게 그냥 뭐 꽃게를 건져 올려서 이 꽃게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거를 보면 꽃게가 다리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물에서 분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그냥 뚝뚝 잘라 버리는 거죠, 그물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바다에 그냥 다시 방치되기도 하고 저걸 건져 올려서 육지로 가져 나와서 꽃게를 분리하고 나서 저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게 다 플라스틱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꽃게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일회용 그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 거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꽃게가 이런 일회용을 사용을 해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좋기 때문에, 꽃게 값이 좋기 때문에, 꽃게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회용으로 쓰고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민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거냐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인천에 사는, 미추홀에 사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아까 강화의 한강하고에서 건져 올리는 이 비닐하고 같이 이 일회용 꽃게 그물을 보면서 우리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쓰레기 문제 또한 하나뿐인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얘네들이 또 하나의, 왜냐면 이게 다 비닐류들이, 플라스틱이 대부분 석유 제품들이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석유 제품, 화학 제품에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뿐인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 강의가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학산문헌으로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제가 어떤 형태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